그 전시 요구를 한 두세 번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두 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만큼 애썼는지 노력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 세 번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를 세워서 어떻게 탕평을 이루려고 했는가. 이 탕평은 사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임금 모두 일단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사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는 보통은 신하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본인이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가서 신하한테 다가가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쓴 부분들을 우리가 시서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탕평이라는 거는 골고루 특별한 궁당 정당한테 벼슬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궁당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주는, 그래서 이제 그 탕평책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인재를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분당들한테서 인재를 뽑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기 세력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탕평의 기본은 제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왕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만 끝났다 그러면 영조 정조의 탕평책은 오늘날 우리들한테 그렇게 많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방향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백성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애민정신, 그 다음에 상생의 정치를 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질서와 화합의 시대를 어떻게 열고자 했는가를 그 수원 화성을 여러 번 행차를 했잖아요, 정조가.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니 해경홍 씨의 회감년 때 그 수원 화성에서 행궁에서 크게 회감년을 베풀었는데 그 과정을 8개의 병풍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설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설명 들어오면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 안 넘어가니? 이건가? 네. 먼저 정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 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최가 됐다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거기 가보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1724년에 영조가 왕의 자리에 즉위를 했어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4년이니까 딱 뭐가 되는 거예요? 예, 3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에 뭐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가서 보는데 요번은 전시 기획을 참 잘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조금 그 전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또 그
이 두 왕의 시대와 그 다음에 탕평책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오늘 주제로 했는데요. 우리가 뭐 많이들 영조와 정조의 시대를 왕의 귀한, 그래서 왕이 왕 노릇을 잘 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어떻게 돼요?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다운 왕들이 이 시대에 등장해서 18세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이 시대를 조선의 뭐라고도 부른다?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왕은 탕평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임금이 임금답고 임금이 국가의 뭐가 돼서 중심이 돼서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게 그 두 분이 추구했던 탕평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뭐와 뭐를 통해서 주로 살펴본다? 시서화를 통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전시가 한 88점이 전시가 됐는데 그 작품들은 대부분 뭐냐면 영종도가 신하와 또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힘이 있지만 말은 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요즘은 녹음도 하긴 하지만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글과 그림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300년 전 그거보다 뭐 조금 이후에 뭐 200~300년 전의 거를 우리가 시서화를 통해서 보고서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종조는 그 시서화를 통해서 당시에 조선이 안고 있었던,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안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조가 여기 위에 연도는요, 생물연대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자리에 제위 연도입니다. 경종이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즉위하게 되죠. 그런데 경종이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꽃감을 먹고 그게 탈이 나서 사인 중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꽃감을 누가 드렸느냐? 영조가 드렸다. 그래서 영조가 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 이런 의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왕위 계승 문제로 신하들과 대립을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를 했냐면은 노론 소론들 중에 소론 쪽, 그 다음에 급진적인 남인 이런 세력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조를 왕의 자리에 옹립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당은 무슨 분당이죠? 노론계입니다. 그래서 노론계가 아닌 다른 측 분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여하튼 100%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영조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하고 난 다음에 황극 탕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왕이 중심이 돼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황극탕편이라고 하는데 이 황극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은요, 황은 황제죠. 극은 뭐 할 때 극이에요? 북두칠성을 북극이라고 하잖아요. 북극성이라고 하죠. 거기 할 때 극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별자리들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북극성이에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이게 뭐예요? 바로 황극탕평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분당 간의 이런 문제점들을 뭐한다?
해결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예, 황극이라는 거는 거기서 극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를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 북극성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붕당 정치가 사실 언제부터 제가 지난번 특강으로 붕당 정치에 대한 계보 쭉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도 오셨던 분들 오늘도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붕당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요. 계보만 쭉 얘기를 할게요. 붕당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붕당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선조. 네, 선조.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네. 그러면 붕당 정치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그 싹을 키우게 되느냐? 요거는 뭐예요?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뭐 하는 시기예요? 시작되는 시기. 네. 그러면 성종 때부터 요 싹을 키우게 돼요. 네, 성종 때 누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했습니까? 장인이었는데 한 명이에요. 네. 한 명과 같은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훈구파라고 합니다. 누구를 왕의 자리에 올리는데 세조를 왕의 자리에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훈구파 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종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또 어린 나이에 올라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서 처음에는 뭐예요? 모친으로부터 수렴 청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친정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사사건 누가 간섭을 해요? 장인이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인재가 필요했죠. 그래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 고려 말에 온건 개혁파를 떠올립니다. 고려 말에 크게 둘로 나누게 되죠. 무슨 개혁파하고 무슨 개혁파? 급진 개혁파하고 온건 개혁파. 급진 개혁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정도전. 그 다음에 온건 개혁파는 정몽주. 누가 승리하게 돼요? 급진 개혁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온건 개혁파들은 급진 개혁파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예요? 이제 촌에 내려가서 후학이나 기르거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숨지기고 살았는데 이 사람네들을 다시 뭐예요? 온건 개혁파들을 정계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건 개혁파가 성종 때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사림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계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붕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림들은 뭘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리, 명분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연산군이잖아요. 예. 연산군의 폭정 이거 보면서 사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통촉하오소서 이러면서 사림들이 이때 연산군 때 많이 제거가 돼요. 그러다가 무슨 반정이 일어나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종 반정 때 이제 사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개혁 정치를 펴려고 했지만 누구의 반대로 저지가 될까요? 훈구파의 저지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다음에 중종반정 일어나서 중종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중종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또 보위에 오르게 돼요? 명종이죠. 문정왕후가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모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종 다음에 인종 있어요. 인종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지금 저거 한 거죠. 네.
지금 뭐 중심으로만 얘기하냐면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예선, 인명, 예. 인조 말고 인종. 예. 그래서 명종 때도 결국은 어머니가 수렴청정하고 뭐 하고 하면서 또 살림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서 살림들이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사화를 겪게 되죠. 선비들이 화를 겪는 걸 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명종 다음에 누구예요? 선조죠. 선조 때 대거 살림들이 정계로 진출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정계에 남아 있었던 살림이 있고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한 무슨 살림이 있겠어요? 신진 살림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살림을 뭐라고 한다? 서인이라고 하고 신진 살림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서인 동인 이름 붙인 거 별거 아니에요. 예. 서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살았고 서쪽에 살았고 또 이쪽은 동쪽에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후에 서인의 항맥을 이은 서인에 누가 있냐면은 율곡 그 다음에 이황 이렇게 포진이 돼 있으면서 서인은 율곡 이의 항맥을 이어나가게 되고 이황은 동인의 그러니까 뭐예요? 말 잘못했네요. 동인은 이황의 항맥을 이어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바로 일로 들어갈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거 지우는 게 안 보이네요. 그 뒤에 아, 제가 여기서 별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뭐 다 아시는데 제가 설명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호고 뭘로 나눠지게 돼요? 아까도 했지만 예, 서인, 동인. 서인은 나중에 모호고 뭘로 나눠집니까? 노론, 소론. 이거는 뭐예요?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인은 광해군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광해국이 몰락하면서 같이 몰락하고 일부 세력이 어디를 편입하게 돼요? 예, 남인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 속에서 지금 누구와? 영종죠. 그리고 서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아셔야 돼요. 예. 노론은 아까 누구의 항맥이 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써야지. 여기는 이황. 이렇게 했는데 두 개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율곡 이 선생은 뭐를 주장하느냐? 이익이 이론론. 여기는 이익이 이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성, 리, 학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인간의 심성 또는 본성, 이거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크게 다르지 않고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성과 이를 또 다시 뭐로 나눠요? 크게 이와 기로 나눕니다. 이는 뭐예요?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행하면서 변하는 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행하면서 변하는 그 원칙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그거는 뭐에 해당해요?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율곡 이 선생은 뭐냐면은
이와 기의 중요성을 뭐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기를 하나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기 일원론이라고 하고, 되게 이황 선생은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서로 따로 봤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두 개죠. 이와 기를 따로 봤어요. 그러고 이와 기 중에서 뭐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기. 예, 아니죠. 이요. 이거 제가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시대는 무슨 사회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한 체제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죠. 지금 황극이고 뭐고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예, 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럼 중심적인 게 누구예요? 왕이죠. 율곡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은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은 왕권과 신권, 이 신권은 신하의 권력 얘기하는 겁니다. 신권이 팽팽하게 뭐 했던 거예요? 맞섰던 시기예요. 그래서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중에서 이게 무슨 개념하고 연결되냐? 이의 개념, 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율곡 이의 그 항맥을 이은 사람은 왕권과 신권의 중요성 다 둘 다 중요하다. 여기는 퇴계 이황 선생은 뭐예요? 왕권과 신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왕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문제 들어갈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정을 일으키면 어떤 사람들이 반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왕이나 신하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왕권이나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까 중종 반정이 일어날 때는 본격적인 뭐예요? 살인 정치가 행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훈구파에 의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지만 아까 본격적인 살인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선조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인조 반정 누가 일으키죠? 여기 지금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이게 이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인이 일으키죠. 서인.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맥락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이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퇴계 이황 선생의 항맥을 이은 사람은 비록 왕이 왕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하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필해야 돼요. 그런데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은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신권에 의해서 왕권을 제어할 수 있다. 신하가 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정치적인 집단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정치적인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붕당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조 때부터 본격적인 황극 탕평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탕평책이 처음으로 그 제기되고 시행됐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숙종 때부터입니다. 지금은 제가 영종조 시대만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 탕평책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숙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조가 탕평책을 추구한 거는 자기의 입지를 조금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탕평의
그 붕당의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누가 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다. 숙종이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시대에 숙종만큼 하자가 없는 왕이 없어요. 뭐냐면 적장자고, 지금 조선시대 보면 적장자 아닌 사람들이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시기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제일 좋았던 사람이 뭐예요? 누가 그런 거 갖고 흠집을 잡을 게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숙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는 항상 뭘 강조했느냐? 이따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숙종의 아들이다.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 중에 하나인데 흠집 잡을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뭐예요? 그거를 앞세우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더 강조하고 키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탕평책이라는 게 필요해서 누가 영조가 시행한 것도 있지만 그 탕평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장 조선시대에 하자가 없는 자기 아버지 숙종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승한 측면도 꽤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숙종 때 박세채라는 사람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바로 황극 탕평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박세채라는 사람입니다. 남인 계열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뭐한 거예요? 영조가 그거를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영조 때 자기가 여러 가지 입지가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입지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의 운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탕평의 의지와 의지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조정의 인재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말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탕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한다? 탕평이라고 합니다. 탕이라는 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넓고 평평하게 한다. 임금의 덕을 넓게 펼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공평하게 한다. 평평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인데 이 탕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그 시경 서경 하잖아요. 그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의 홍범저에 나오는 건데 무편, 무당, 왕도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편이라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편향되다 할 때 편자예요. 치우침이 없고 붕당할 때 당이 무리당자거든요. 뭐를 만들지 않으면 무리를 만들지 않으면 왕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무리를 만들지 않고 치우침이 없어야 왕도가 뭐하다? 평탄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탕평책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이 와해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왕권도 불안하게 되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해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그 이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제기됐던 게 바로 뭐예요?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영종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평책을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숙종입니다. 우리 숙종에 대한 평가를 좀 여러 가지로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그냥 요만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대부분 숙종하면 이제 장희빈과 인현왕후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선을 다시 재건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숙종입니다. 그래서 숙종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 사극으로 여러 번 역사식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민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치마폭에만 이렇게 있었던 그런 로맨스만 즐겼던 왕이 아니라 조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라는 거를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숙종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개념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은 정조 보도록 할게요. 정조도 누구의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을 하는데 특히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과 정치적인 이상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 육성은 어디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할까요? 규장각.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규장각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 가시면 지금 그게 남아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규장각은 서울대에 있지만은 서울대로 갔지만 그 원래 전시는 남아있죠. 창덕궁에. 예. 예. 규장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규장각이라고 하잖아요. 규장을 뭘 규장이라고 하나요? 왕이 쓴 글과 시를 뭐라고 한다? 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쓴 글과 시를 모아두는 곳을 뭐라고 한다? 규장각이라고 하죠. 예. 나올 때마다 그래도 알아두세요. 거기는 가실 기회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 규장각에 젊은 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정조가 뭐 잘했던 부분들을 뭐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에 정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도 항상 사람은 다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은 뭐냐면 사도세자가 어디에 이렇게 무덤을 옮겼냐. 예. 그래서 조성을 했잖아요. 윤건능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용주사라는 사찰 세우고 그러면서 너무 자주 뭐 한 거예요? 수원 행차를 했어요. 근데 왕이 한번 행차한다라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잦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고를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돋보여요. 뭐냐면 인재 육성. 그리고 인재를 누구한테도 기회를 줬다? 서울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진짜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죠? 박지원, 뭐 박세가, 뭐 홍대영,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발해고라고 책이 있어요. 발해고. 책을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이거 빼놔야겠다. 제가. 발해고를 썼는데요. 어디에 역사를 쓴 거예요? 발해의 역사 쓴 거예요. 지금 이 책 너무 고마운 책이에요. 중국의 동북공정할 때 발해가 우리의 역사라는 거를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라도 하나 써줬으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훨씬 좋죠. 그때 인재를 육성했어요. 서울 차별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잘 생각해시면 저가 그 왕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태종이에요. 아버지가 맨 막내 방석한테 그것도 후처한테서 난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정조 때 일단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정계로 진출해서 키워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규장각을 통해서 젊은 학자들을 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있다가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고 규장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궁궐의 규장각을 표현할 때 원래 크기보다, 거기 차지하는 크기보다 규장각을 실지보다 더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따가 이제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전, 인정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보통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인정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규장각에서 일하는 관원들은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장각 안에서 같이 배양할 수 있도록 했고, 그걸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규장각의 위상을 훨씬 더 높이는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런 그림 같은 거를 통해서. 그래서 특히 여기 아까 영조도 그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경종을 살해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지만, 정조 역시 사도세자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영조가 너무 매정한 아빠가 아닌가. 어떻게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뒤지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 사도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거가 가장 그 영조와 그 사도의 그 입장과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 같아요. 제가 영조를 해도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인들을 이미 많이 죽였어요. 약간 정신 분열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자결하라고 했는데 자결을 안 하니까 죄인으로서 처형을 시키면 아들이, 죄인의 아들이 되니까 보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 만들려고 결국은 뒤지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굶겨 죽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는 이 정조는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또 뭐냐면은 그 사도세자가 그 죽음으로 가는데 오히려 플러스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인 노론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늘 암살의 위험을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많은 그런 걸 시련을 겪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탕평책의 기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지만, 그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인재들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좋은 정치를 펴서 백성들을 위한 애민과 상생의 정책을 펴고자 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특강 시간에 따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거를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카톡 소리가 너무 크네. 조금 저기 끄시는 방법 모르면 좀 소리만 죽여주세요. 예. 보면 분당으로 인해서 혼란한 그 정치 상황에서 정조가 글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글과 그리면서 탕평의 이념을 널리 알렸다고 했는데, 감란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조의 정통성 문제. 아까 누구 살해했다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경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편찬했는데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편찬한 것은 임금과 신라의 관계를 밝히고 반란에 뿌리는 이게 문제가 돼서 당시 이인자의 난이라고 해서 무신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영조 초에. 네. 그래서 그 반란에 뿌리는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있다?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분당한테 있다. 그리고 반란을 제압한 것이 하늘이 우리의 임금을 도운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조가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게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아까 성리학도 유교가 크다 그러면 유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리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자연의 이치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천인 합일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하늘과 인간은 밀접하게 교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변고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영조는 그냥 숙종이 다음 보위를 이은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임금이다 하면서 이거는 결국 왕에 대한 뭐를 더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정당성을.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종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인자하고 정의랑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또 이제 그걸 반란을 제어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뭐예요? 감란록인데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권으로 써져 있냐면 4권으로 쓰여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이 감란록을 통해서 했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조는 자신의 업적을 정리한 어제 문헌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탕평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영조는 뭐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까 숙종 때 박세채라는 사람이 제기했던 황극탕평이라는 이제 거기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세채라는 사람 나오죠.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숙종 때 선원이었는데 오타가 났네요. 숙종 때 박세채라는 사람이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붕당을 없애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자는 황극탕평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황극탕평론 아까 설명했습니다. 뭐가? 임금을 뭐에 비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북극성에 비유한다 그랬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은 정치를 펼쳐야 돼. 결국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조는 자기의 이러한 정당성을 뭔가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황극탕평의 이념을 제시한 박세채라는 사람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문묘에 종사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자를 모신 사당에 유명한 그 학자나 성현들을 같이 거기에 모시거든요. 그 안에 누구를 모시게 했다? 박세채를 모시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임금이 중심이 되는 탕평의 의지를 밝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황극탕평이라는 개념은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임금이 있는 거고 그 바깥에 신하나 사대부나 백성이 있는 거죠. 중심에는 신하가 있고 저 바깥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신하가 있는. 그래서 이거 황극탕평의 그 개념을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탕평의 길로 나간다라는 거를 뭘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는지 몇 가지 예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그 자기 그 사도세자가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명망있는 유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세조를 보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명망 있는 유생들 중에는 붕당이 다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제 같이 세자를 보필해야 되는데 서로 머뭇거리고 이런 걸 보면서 영조가 이제 꾸짖게 되죠. 유생들을. 그래서 훈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영조가 탕평에 관한 글을 짓고 이것을 비석에 새기게 해서 어디 앞에 세우게 된다? 비석을 세웠는데 성균관 앞에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비문의 내용은 먼저 뒤에 거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영조가 세운 탕평비에 나와 있는 문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두루 사귀고 치우치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치우치고 두루 사귀지 않으면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유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꾸짖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써서 글을 자기가 짓고 이걸 비석에 새기게 해서 탕평비를 어디에다 세우게 된다? 성균관. 그래서 탕평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진 자료 좀 많이 보면서 얘기할 건데 김두량이라고 하는 화원의 화가가 있어요. 그 동물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영조가 되게 아꼈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원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그렸냐면은 삽살개 아세요? 삽살개 우리나라 정통개예요. 삽살개가 작을까요? 클까요? 아니요. 커요. 삽살개 이게 귀를 다 덮고 있어요. 예, 꽤 커요. 예. 큰 거는 어린내만 해요. 어린내보다 커요. 저도 옛날에 어디 삽살개 2마리 마당에다 풀어놓고 기르는 집 갔다 거의 죽는 줄 알았어. 무섭진 않은데 너무 크니까 일단 압도해갖고. 근데 어떤 그림을 이거 누가 명해서 그린 거냐? 영조가 명해서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삽살개가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쳐들고 이빨을 드러낸 채 사납게 짖고 있는 모습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동물 그림 그린다 그러면 동물들이 뭐예요? 좀 귀여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위에 누가 쓴 영조가 어가 붙는 거는 왕이 썼다는 거예요. 왕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뭐냐면 살인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이거늘 어째서 길에서 대낮에 이렇게 짖고 있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시문이. 그러면 그 말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밤에 집을 지켜야 할 개가 왜 낮에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짖느냐는 거를 꾸짖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영조가 그 노론 중심에 사원 보고 갈등하던 시기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사원부에서는 영조가 국왕 중심으로 그 탕평을 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낸 삽살개는 결국은 누구를 은유적으로 얘기했냐? 자기의 탕평 정치를 반대하는 신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림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빨 드러내고 꼬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멍멍이가 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공격성이라고 하대요. 이렇게 내리면 상대에 대해서 공격의 의지가 없는 거고 보면 되게 좀 멋있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림으로서 그림은 화가한테 그리게 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시를 써갖고 확실히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연은 뭐냐면 왕과 신하가 주기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세미나를 갖는 거를 뭐라고 한다?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부분 그 경연을 할 때 좌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장은 누가 할까요? 그 시대에 가장 덕망 있는, 학식이 있는,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좌장의 역할을 맡는데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누구와 누가 영조와 정조는가 뭐를 맡았다? 좌장을 맡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군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뭐라고 했다?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실 좌장 맡으라고 하면요, 자기가 학문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못 맡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조정해야 될 때 자기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뭘 하지, 모르고 좌장을 하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조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뭐 사전자 씹어 먹으면서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왜냐?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학문적으로 그들과 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아야지 내가 뭐예요? 왕으로서의 채통이 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사도세자도 해주기를 바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점점 사도세자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정조는 그걸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눈에 안 벗어나고 자기가 다음에 보위를 이으려면은 할아버지만큼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자기도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관심과 그래도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군사에 까지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누구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조의. 그러니까 자기의 탕평책에 반대했던 신하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두 영조고 정조가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 가장 문제가 없었던 그 왕위에 오르는 그 계승 문제에 문제가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왕이 숙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숙종의 계승자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숙종의 어지는 뭐라고 물어나면 어자가 들어가면 제가 왕후보 관련이 있다 그랬죠. 어지는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했는데 자기 때 다시 모사를 해서 그리게 하고 그거를 영의정에 모시는 행렬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차도라고 합니다. 반차. 근데 그 행렬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반차조에 어떤 장면을 꼭 표현하라고 했냐면 누가 행렬 어진을 모시고 갔냐, 숙종의 초상화를 본인이 영조가 숙종의 어진을 모시는 장면을 묘사하라고 합니다.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조는 누가 했던 걸 또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냐면은 숙종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로소에 입사를 합니다. 기로소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기로소에 대한 설명 있죠? 굉장히 높은 벼슬을 지내야 돼요. 당상관 문신으로서 이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70대 이상의 노신을 예우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을 뭐라고 하냐? 기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종이 몇 살 때 기로소에 입사를 했냐면 59세 때 입사를 했는데 영조는 그거보다도 훨씬 왕이 오른 지 얼마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뭐예요? 훨씬 빠른 날이죠. 51세에 입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숙종이 하는 거.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림 그렸는지. 여기 보면 아이고 제가 이건가?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뭐예요? 목, 예, 반차, 이 전체가 반차도인데 여기가 지금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군. 예, 그러니까 어진이, 예, 어진이 모셔져 있고 이 어진을 지금 누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영조가. 그러니까 요 장면을 강조를 해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또 그렸냐면 본인이 아버지보다 숙종보다도 더 이른 나이에 기로소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로소에 입사했던 그 과정을 뭐예요?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은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기 기로소에 입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선생님들 뭐 그림 이름 같은 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건데 영조 4년에 무신년에 그 계도라는 걸 뭐냐면은 그 건물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거를 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신년에 그린 그림인데 임금의 자리를 요 그림은 서쪽에 두어서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다? 동쪽으로 향하게 했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북쪽이라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임금이 여기 앉아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보게 했고 관원들은 어떻게 앉는 구조로 그렸냐? 남북으로 앉는 구조로 그린 그림이 뭐예요? 무신친정계도라는 건데 원래 임금은 어디에 앉게 돼 있어요? 아까 임금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북극성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북쪽에 앉아서 어디를 보는 게 남향을 보는 게 법도인데 이 그림은 좀 특이하게 임금이 서쪽에서 동쪽을 보도록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누구보다 임금보다 누구의 존재감이 더 크게 보여요? 신하들, 관원들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끼도록 그렸는데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당시 누구였냐면 인사 행정에 참여한 관인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히려 왕보다도 신하들이 더 중심적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영조 2년에 그린 병원년에 그린 그 친정계도를 보면 이것과는 달리 왕의 자리가 북에서 남쪽으로 보게 그려져 있고 정조 9년에 그린 그 을사년 할 때 을사년에 그린 개병도에서 보면은 이제 왕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요거 볼게요. 이거 무신 친정계도 아까 누가 그린 거예요? 신하들이 주문해서 그린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렸냐면 요게 누가 앉는 자리예요? 임금이 앉는 자리고 신하들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로 배석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렸죠. 근데 그 다음 거 볼까요? 여기 보면 임금이 정중앙에 있고 동서에 양쪽 좌우에 신하들이 배열하고 있는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조 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뒤로 가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정조 때 그린 건데 이게 이제 1월 오봉두가 있으면은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어제가 있으니까 여기가 임금이 앉는 곳이죠. 그래서 좌우에 신하들이 배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통해서 누가 중심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보조적으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관원들이 주문해서 그린 거는 잘못하면 임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괘씸죄가 될 수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죠.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정조도 정당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세자 시절에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척신들의 신하들의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영조를 본받아서 그 왕위 계승의 명분을 세운 말과 글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자가 뭐냐면 명의록 언해라는 것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또 정조는 자신을 시해하려고 했던 세력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숙청하고 난 다음에 송명의록 언해를 편찬하게 돼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죠. 그래서 정조는 이 명의록 또 송명의록에서 임금이 정한 의리를 알리고 의리에 대한 신하들의 합의를 이끄는 그런 탕평책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명의록 언해 아까 정조가 펴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조는 사도세자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위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랬어. 그리고 자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예를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대왕, 여기 선대왕은 누구죠? 영조의 정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 효장세자였는데 어린 나이에 죽어서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 거냐면 사도세자가 대신한 건데 자기는 누구의 후사를 이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세자의 후사를 이은 게 아니라 효장세자의 후사를 이었다. 그러니까 영조도 거슬리지 않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 부친인 사도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는 지킨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뭐를 중요시했던 시대예요. 유교를 국교로 했던 시기인데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효호고 충이죠. 그래서 효를 전면으로 내세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좀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존승 이게 높이는 거를 본인의 효의식 이거를 발현시키면서 이제 사도세대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 좋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묘라고 불렀어요. 묘를 뭘로 격상을 했어요? 원으로 격상을 하고 나중에는 뭘로 격상했습니까? 능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윤건능이라고 하죠. 윤능이 바로 사도세자의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우원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세자의 관을 안치한 찬실에 뭐냐면 임금의 무덤은 금방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 무덤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사신을 그리는 이런 것들이 전통이었는데 그거에 준하게 이제 찬실의 사신도를 그려서 아버지 사도세자한테 임금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거 보니까 자식은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자기 부모 생각해 주는 게 자식밖에 더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정조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명분으로 내세우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일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효를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정에 호소를 하고 또 영조도 그 손자인 사도세자의 사도세자가 정조의 그런 마음을 수용하면서 그 정조의 정통성을 지지하는데 영조가 어떤 식으로 정통성을 지지를 하냐면은요. 효손이라는 한자를 인장에 새겨서 누구한테 주냐? 세손한테 줍니다. 그래서 세손의 지극한 효심에 이제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바로 지난번 전시 때 나왔어요. 요 거북이 모양의 안쪽에 요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찍으면 이게 바로 찍히죠. 효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영조가 정조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정조 역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이 질서를 이루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는 그런 탕평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탕평책이 숙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조와 누구를 통해서 정도를 통해서 이제 쭉 실시가 되다가, 사실 이제 언제 이후부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무슨 정치가 시작이 돼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탕평책, 이런 탕평론은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이제 그 모습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왕에 대한 이런 아까 왕권 강화가 굉장히 그 탕평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에 대한 왕권을 뭔가 조금 부각시키고 강조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귀장각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 귀장각은 누가 거기서 학자 키우고 그거가 좀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장각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그림과 병풍을 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실제 귀장각의 크기보다 좀 더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진화도라는 또 병풍에서는 인정전 귀장각 관원들이 누구와 가까운 벼슬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귀장각을 토대로 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번 사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귀장각이에요. 가서 보셨지만 귀장각 이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렸다는 거죠. 그만큼 귀장각의 위상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조 자신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볼까요? 여기 보면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실내예요. 여기 왕이 앉는 의자가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신하들은 바깥에도 있고 여기 또 바깥에들 다 배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다음 거 보면은 안 했구나 제가. 요 안에 보면은요, 요 끝에 이 안쪽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여기에 배치된 관원들이 누구냐면은 귀장각 관원. 그러니까 귀장각 관원은 직급으로 보면은 이 내부에 들어갈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맨 끝에 그래도 이 사람 귀장각 관원보다도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데 안쪽에 배치시키도록, 그만큼 그런 걸 통해서 귀장각의 위상을 통해서 자기 왕권의 위상과 왕권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에, 그러니까 그림이 정치적으로, 글과 그림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느껴지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영조와 정조 모두 그 분당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루 등용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참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인재를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왕이라도 먼저 뭐예요? 신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그래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보고 배우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보러 오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임금이 신하들한테 서예 작품이나 편지를 보내요. 직접 자기가 써서. 어떤 거는 초상화 같은 거는 궁정의 화원화가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위에 시문이나 글은 본인이 쓰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하가, 그것도 어떨 때는 직급이 높지 않은 그냥 신하가 왕으로부터 이런 거를 받는다? 그건 감격할 일이죠. 네.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줘라 해서 받아도 기분이 좋을 건데 왕이 직접 쓴 거를. 그래서
충신과 또 명신들한테는 초상화의 글을 내려서 측근들한테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박문수의 초상화입니다. 박문수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예, 영조 때 사람인데, 아까 영조 때 경종 살해나 이런 의혹 때문에 아까 무신의 난, 이인저의 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인저의 난을 조금 평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을 세운 것을 인정을 해서 화원에, 궁정의 화원 화가로에게 특별히 박문수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신으로 봉하고 초상화를 그려서 후세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이거는 누가 그랬냐면 정조예요. 정조가 누구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냐? 허목이라는 분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그러면 허목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다 지웠지만 아까 이인자의 난, 그 무신의 난이라고도 하죠. 그거 어떤 세력이 주로 일으켰다 그랬죠? 급진, 남인, 그 다음에 소론 세력이라 그랬죠. 이분은 이제 이때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이때 다시 그리게 한 거예요. 뭐냐면 남인의 거목이에요. 서인의 거목, 서인 노론의 거목은 누구죠? 송시열입니다. 송시열과 완전히 이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남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수 허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허목의 초상화를 다시 그리게 해서 서원에 봉안하도록 했고, 남인의 학통을 강조하고자 영주의 소수서원에 이것을 봉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했다는 거죠.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맘 써주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뭐 대단한 거를 선물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정민씨라는 신하한테 직접 왕이 지어준 시입니다. 너가 내려가서 그렇게 있게 됐다고 하니까 참 아쉽다. 가서 몸 성안이 잘 있다가 오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써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써서 신하한테 보내줍니다. 이런 건 완전 감동이죠. 이거 일단 이건 뭐가 되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네. 나한테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질서와 화업의 시대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왕이 탕평책을 단순하게 자신의 그런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만 했던 게 아니라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 신하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꿈꾸면서 또 그런 걸 펴나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여기에 제가 제시하는 그림들은 주로 정조와 관련된 수원 화성 행차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왕과 신하들이 수직적 질서를 이루고,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황급 탕평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 민생이 안정이 돼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조가 꿈꾸었던 황급 탕평한 세상이 구현되는 모습을 수원 행차도에서, 화성 행차도에서 우리가 몇몇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봤던 거 제가 이거 잘못 눌러갖고 요 두 개 그림이 우리가 그런 부분 보면 지금 왕이 여기 있고 위계 질서를 확실히 볼 수 있죠. 예, 상하 질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왜 저기
해경공 홍씨 그 회감연을 여기 수원에 있는 화성 행궁에서 했잖아요. 예. 그거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머니 해경궁 홍씨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동갑끼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동시에 누구한테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도세자와 어머니를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융성하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다 뭐예요? 뭐 선물도 드리고 또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들 뭐예요? 초대받은 노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자기 어머니의 회감연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뭐예요? 소통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봉수당에서 뭐예요? 회감연은 이제 연애 장면입니다. 여기 이게 세부적인 거는 여기 제가 지금 사진을 오늘 아침까지 PPT 자료 해갖고 오느라고 못 올렸는데 여기 보면 이 회감연 잔치를 백성들도 뭐예요?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실의 행사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더 확장해서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는 장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조의 애민사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뭐 했는지 앞에 목차 보면서 뭐뭐 했는지만 한번 찝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시회에 주로 전시된 그 시서화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뭐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탕평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특히 전시 작품 중에서 정조가 그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서 수원 화성에서 준비한 행사를 8폭의 병풍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2개가 8폭 중에 각각 하나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위계 질서를 이루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신하와 백성들과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이 병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갔지만 여기서 아마 이 강의를 그거 했을 때 했으면은 가서 보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18세기에 궁중 서화의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글과 그림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200~3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조고 정조가 당시의 최고 권력자로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질서를 화합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과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사실 그 전시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평생 동안을 그 왕에 대한 정당성, 뭐 합법성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전시였고 비록 지금 이제 끝났지만은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왜 가냐면은요 목차 보고 뭐 다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들을 우리 했는지 그것만 정리하고서 마무리하고 이제 선생님들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인가? 네. 요렇게 했어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하기 전에 맨 앞에 뭐 했는데 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왜 특별전 왜 했는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예, 누가 즉위한지 영조가 예, 왕의 자리에 즉위한 지 300년이 딱 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러면은 영조가 몇 년에 즉위했는지 금방 외우실 수 있죠? 여기서 300년 빼시면 돼요. 예, 1724년. 예. 그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영조와 정조 시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둘 다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미 선조 때부터 무슨 정치는 시작됐어요? 붕당 정치는 시작이 됐고, 그래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붕당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잠재우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이제 적극적으로 펴게 된다?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탕평은 3대에 걸쳐서 행해졌어요. 숙종, 영조, 정조.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특징은 얘기 안 했어요. 숙종은 어떤 방법으로 탕평책을 했을까요? 드라마 보시면 아실 텐데. 좀 사활을. 네, 맞아요. 예, 사활을 통해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다 제거해버리는. 그 사화에서 사실은 저기 뭐예요? 인현왕후고 그 다음에 장희빈도 사화의 희생양이에요. 인현왕후는 서인 노론계 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희빈은 남인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붕당 정치의 두 여자는 희생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탕평의 길로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은 사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영조는 뭘 통해서 했을까요? 사실은요, 왕이 너무 조금 살으면요, 뭔가 자기 뜻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조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영조예요. 왕의 자리에 50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못하는 사람이 50년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50년 있으면 우리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 바뀌든 우리가 계승할 거는 계승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항상 바뀔 때마다 다 뒤집어 엎어서 항상 0에서 시작해요. 그건 똑같아요. 뭐 어느 당이든지. 그건 발전이 없는데 한 사람이 좋은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 이건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탕평책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정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영주의 계승을 해가지고. 네? 영주의 탕평책 계승해가지고. 예,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을 했는데 그 정조는 영조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힘으로 탕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얘기 한번 들어보자. 누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평가해 볼게. 그래서 뭐예요? 붕당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하려고 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죠. 탕평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고, 영조는 이제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나요? 아까 뭘 세웠는데? 네, 탕평비를 세웠죠. 예. 그 다음에 또 모두 그리게 했어요. 그림도 그래. 삽살개 그림 그리게 해서 거기 짓고 있는 그 멍멍이 삽살개는 뭘 상징한 거예요? 자기의 탕평책에 반대하는 신앙.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잘 들으셨네요. 딱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실 거 보니까. 모범생들이에요 좀. 네? 모범생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 다 모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뭐 그거 다 외우시진 않아도 뭐 어떤 방법을 했어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뭐예요? 글로써 기록으로 남겨서 그 자신의 입장을 거기에 표현을 했고 또 뭘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 같은 건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거. 예, 반차도. 누구? 영조 같은 경우는 반차도는 누구를 따라 하려고 했던 행적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숙종이 그 59세인가에 기로소에 입소를 했잖아요. 원래 조선시대 때 기로소에 입소한 왕이 몇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나이에 본인 51세.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따라함으로써 숙종을 따라하면서 자기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반차도 있었고 또 영조의 영조의 어진 그거 해서 자기가 직접 각은 게 반차도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네. 이거 비석 얘기했고, 네. 이거 반차도. 그 다음에 모해 하는 장면, 기로소 입소하는 하는 장면까지도 다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놓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누가 주문한 그림이에요? 신하가. 근데 여기는 누가 더 눈에 들어와요? 딱 그림을 보면. 예, 여기 왕이 앉는 자리는 왕이 앉는 자리로구나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영조고 정조가 지시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거랑 좀 다르게 돼 있죠. 누가 중심이 돼서. 예,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 그건 아까 황극 탕평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북극성의 왕을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으려고 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글로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세자를 높이고 해야지 자기의 왕에 대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무슨 방법으로? 효를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또 누가 지지해 줬어요? 영조가 지지해 줬죠. 그래서 아까 뭘 만들어서 손자한테 효손이라는 그 인장을 만들어 갖고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둘이서 영조고 정조고 짜고 치는 고수급이에요. 할아버지 마음이 그렇죠. 손자 편이지 어떻게 누구 편이 되겠어요. 어쨌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지만 뭐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임금이기 때문에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아들한테 보위를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규장각을 또 정조는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규장각에서 자기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 강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도하기도 했다라는 거. 크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정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순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규장각의 관원들을 그 안에 배치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왕이 신하들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네.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탕평의 일환으로서 남인의 거수인, 영수인, 허목에 대한 초상화 다시 그려서 이렇게 또 각 서원에 봉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하가 부임해 가는데 가서 잘하고 와라, 건강하게 잘하고 와라 이렇게 편지도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와 화합의 시대는 아까 뭘 통해서 제가 봤냐면은 화성 행궁도 특히 봉수당에서 회감년 그래서 그냥 왕실의 잔치를 왕실의 잔치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한테
많은 귀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탕평 영조 정조 시대에 이 탕평책, 탕평론을 뭘 통해서 우리 살펴봤느냐? 예, 시와 시서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제가 탕평책, 탕평론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림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재밌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강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